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은 해결을 위해서 은행권을 옥죄고 있는데요.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이럴 때 팁은 없을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은행이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제 금융 취약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말이 어렵긴 한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한국은행이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이제 대출 부분만 좀 요약을 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하락을 할 경우에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후에 0.43포인트 상승을 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0.83포인트 상승을 해서 전국의 평균보다 2배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시 어떤 뜻이냐면요.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을 할 것이고요. 집값이 상승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가계부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도미노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간 3% 정도의 금리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심적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집을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차피 내년에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이제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지금 취약 부분에 대출 건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연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동산 PF 같은 곳에서 이자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신규 연체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을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 DSR을 좀 안착을 시키면서 가계 부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실수요자들의 주거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출 접근성은 도울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 보면은 그 호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있는 게 8년의 입장에서는 좀 높게 내는 상황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그때 사려는 심리. 이게 좀 있다 보니까 이 갭이 있나 아니 갭이 있지 않나 갭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 거는 높게 팔고 싶고, 그리고 사는 건 싸게 사고 싶고 뭐 그런 심리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내 집은 좀 늦게 팔고 집을 먼저 매수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출 규제를 조금 하다 보니까 집이 잘 매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출에서는 1주택자까지는 괜찮지만 다주택자들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매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뭐 정부 입장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대출 상품이라든지 은행의 대출금리 고려했을 때 10월달 금통위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10월 금통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10월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팽팽한 의견을 두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취약차주들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빅컷을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경기 침체가 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데, 금통위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을 상승을 부추길 그런 요인 그렇죠. 때문으로 예.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가계 부채는요, 사실 서울 특히 그 규제 지역인 강남, 송파, 서초, 용산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을 잡으려고 가계부채를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경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억제하고 네. 취약계층한테는 또 숨통도 틔워줘야 되고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결정이 될 것 이 같은데 가계부채 관리가 원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쪽을 만족을 시키면 예, 이쪽이 그렇죠. 또 튀어 오르기 때문에 예.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지금 여전히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만 중심적으로 좀 거래가 늘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빌라까지도 네. 이제 거래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실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실제로도 2분기 지금 가계대출 급등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자기 자금으로 온전하게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한동안 아파트가 매수가 증가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의 빌라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요. 지금 서울 빌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다주택자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이분들이 네네. 지금 매수를 하는 분들은 이제 전세 세입자를 좀 벗어나고 싶다. 네,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하면서 이제 서울의 입지의 그 편리성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라 시장으로 눈을 좀 돌린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특히 서울의 빌라 가격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빌라까지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뭐 당연히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집값 상승에 이제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집을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계 대출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 관리가 사실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 집 마련은요, 단순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도 굉장히 크지만 금융기관하고 정부에서는요, 합리적인 대출 및 주택 정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실수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 이제 금융당국이 워낙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은행권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를 뭐 올리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해서 뭔가 이제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가계대출 문턱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네. 또 뭐 일부 은행은 모집인 대출까지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 부채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턱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가계 대출의 이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출 금리를 첫 번째 올렸죠. 그렇죠. 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해당 은행에는 오지 못하도록 금리를 올리는 것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기를 줄였습니다. 네. 대출의 만기를 줄이게 되면 DSR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기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심사 기준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가 잘 줄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모집인 대출도 이제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이게 상황인데요. 모집인이라는 게 이게 은행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왜 네, 맞습니다. 명함 받아서 네.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은 그분이 알아서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주고 네. 그분이 모집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 대출 모집인은 그 은행하고 그 해당 은행하고 이제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그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예.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대출을 대출 대신 이제 접수를 해서 대출 심사나 뭐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우리는 그 대출을 받을 때 은행으로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이런 제한 조치는 은행에서 연말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수순이었어요. 완벽하게 총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계부채가 다 차게 되면 점진적으로 뭔가 이제 추가 규제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모집인의 대출을 네. 막는 그런 규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2021년 8월에 농협 같은 경우는 모집인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조차도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규제를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그때 깜짝 놀란 예, 사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대출 모집인의 이제 중단을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당국에서 그냥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 한국은행에서 지금 아까 발표한 9월 금융 상황 안정 보고서를 따르면 그 가계부채는 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매년 4에서 6% 정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원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더욱더 그 가계부채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계부채 관리가 그런 시급한 시점인데요. 이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DSR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좀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연체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관리를 좀 잘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리를 또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대출 금리. 네,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은행들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냥 그 해당 은행 A 은행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 가만히. 그런데 그냥 높은 금리를 딱 발표를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가만히 있는 거죠. 나만. 그러다 보면 내가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릴 따라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네. 뭐 주요국들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하는 상황에서 네, 실제로 대출 받으려는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금리가 달라진 게 없는데 네. 저희가 8월 달에 그 최저에 나갔던 금리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한 3.2% 정도에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중은행에 그 최저 금리를 찾자고 하면 거의 4.5%. 아니 요즘에 보면 그 대출 네. 상환해서 연장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기존에 내가 쓰던 대출 금리가 아니라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용 조건도 네. 개선이 되고 네, 했는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여기다 만약에 그렇죠. 금통위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여전히 그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참 의문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네.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은행의 영업 실적은 좋아지고 실제 대출 받는 그러니까 분들은 예대율 마진은 좋아지고 네, 은행권 이자가 배불리기는. 높아지는 그럴 수도 그럼 있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벽 대출도 우려할 상황인 거잖아요. 절벽 대출은 당연히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제한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수요자들은 어느 은행을 가야 될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은행들마다 네. 그 규제가 다른 것이 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말이 좋아서 이제 자율적인 대출 관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해당 은행에 가면 안 되고 뭐 다른 은행에 가면 대출이 가능하고 뭐 이러다 보니 사실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조금 예로 들면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그 음식점 마감 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영업 시간에는 아무런 음식점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마감 시간이에요. 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음식점을 찾아요? 일단 주문 받아주는 데 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그렇죠. 갈 수밖에 예. 없고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을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실수요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금리라든지 좋은 조건을 찾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금융권이 갑이 되네요. 약간 좀 뭐 그런 이미지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출을 가능하면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네네. 것이 뭐냐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45일 전에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신축 분양 아파트의 전세 대출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은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는 은행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신축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전세로 입주하고 싶은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야말로 실수요자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 금융권에서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시점을 줍니다. 뭐 계약 전 언제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은행 대출은 갑자기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 갑자기 안 된다. 이러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요자들은 이제 망연자실해 하지 그렇죠. 마시고요. 물론 너무 당황스럽겠지만 해당 은행이 안 되면 다른 은행이 가능한 은행이 아직 열려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제외하고라도 다양한 은행을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은행권에서도 뭔가 실수요자를 좀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선별이 쉽지가 않겠죠. 어렵죠. 그러니까 서류로 이제 선별을 할 수밖에 예, 없는데요. 예. 이 서류라는 것이 좀 어찌 보면 간단하고 어찌 보면 복잡한 그런 서류들인데요. 그 편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청첩장 같은 경우도 그냥 예, 뭐 그렇죠. 찍어내면 가짜로 찍어낼 수도 네, 있는 거고. 되는 예. 거고 이제 저희가 가장 이렇게 이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혼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를 하면 네, 해결이 걸반지 되는. 소송 취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뭐 그렇게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뭐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뭐 질병 치료, 뭐 의사 소견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출을 하면 실소유자로 선별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은행에서도 이런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